민영수공업의 발달로 넘어갑시다. 625페이지. 민영수공업의 발달 볼까요? 자, 민영수공업의 발달 보시면 첫 번째 수공업은 원래 조선 전기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업이나 수공업이 좀 억압받던 시대죠. 이때는 아무래도 농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죠. 농자는 천하지 대본.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은 농업이다. 그래가지고 농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수공업은 약간은 탄압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을 좀 못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16세기부터 이 여러 가지 부역 제도들이 해이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시장경제 확대. 자, 16세기부터 통제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수공업이 발달해지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은 부역제의 해이라고 써있죠. 자, 장인을 관청에 등록시켜서 부역 노동을 시켰었는데 아무래도 16세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부역제가 해이해지게 되죠. 말하자면 노동력을 동원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역제의 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영 수공업 제도를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었다. 자, 봅시다.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민영 수공업. 자, 그러면 조선 전기의 수공업의 패턴은 관영 수공업이었어. 조선 전기의 수공업의 패턴은 관영 수공업이죠. 관영 수공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청에서 운영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수공업자를 우리는 장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수공업자가 등록이 돼 있어요. 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수공업자들의 명단을 관청에서 각 중앙이나 지방의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수공업자들의 명단을 공장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장 안에 수공업자들이 등록이 돼 있으면 이 공장 안에 따라서 수공업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자, 그래서 관청에서 운영하는 거. 자, 그러면 관청에 등록돼 있는 상태로 이 공장안이 마련되어 있으면 이 공장안에 등록된 대로 부역의 형태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부역제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공업자들을 동원을 하는데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만들어야 될 거, 며칠 동안 만들어야 될 게 정해져 있고 그거보다 만약에 이상으로 초과하는 경우 자, 부역제의 형태로 동원을 하게 되는데 초과하는 경우는 세금을 조금 내고 그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개인적으로 팔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됐던 게 바로 관영 수공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공업자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공장 안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부역제로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죠. 말하자면 자주 동원이 돼야 되고 힘들고 하니까 부역제를 기피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공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내가 동원되는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팔았을 때 거기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큰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동원돼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그 시간에 물건을 팔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굳이 동원되려고 안 알겠죠, 당연히. 그래서 부역제가 해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수공업자들은 가급적 등록을 기피하게 된다. 그래서 수공업이 운영하기 어려워지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조선 전기에 이렇게 운영되던 수공업이 16세기 이후로 넘어가면 부역제가 해이해지게 되죠. 부역제가 해이해진다. 자, 사람들이 동원되려고 안 가고 등록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부역제를 기피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자, 관청에서 운영하던 관영수공업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영수공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민영수공업으로 바뀌죠. 민영이라는 건 민간에서 운영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관영수공업이 이제는 민영수공업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민영수공업으로 바뀐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민영수공업으로 바뀐다는 건 공장에 등록되어 있어서 공장 안에 따라서 부역에 동원된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대신에 나라에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면 내가 부역에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납포장의 증가라고 되어 있죠. 납포장이 증가하게 된다. 자, 그러면 민영수공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납포장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납포장은 포를 납부하는 수공업자예요. 포를 납부하는 장인. 그러니까 부역으로 동원되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내게 되면 부역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내고 그 대신 일하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납포장이라고 하고 이런 납포장이 증가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은 민간 수공업자들은 장인 세만 내면 자유롭게 수공업을 할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내고 그 대신 자유롭게 수공업을 하는 납포장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점이 확대된다. 점이 발달한다 라고 써있죠. 점이 발달하게 된다. 자, 수공업자의 작업장을 점이라고 하는데 점이라고 하는 건 작업장과 판매장이 섞여 있는 걸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이 모여 있으면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사기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자기를 굽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장에 모이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겠죠. 그러니까 점촌이 생기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뭐 사기점이 생겼다거나 뭐 철점이 생겼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이라고 해서 말하자면은 공방 같은 거죠. 지금으로 하면 자, 이런 작업장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마을이 생기고 수공업이 발전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철점, 그다음에 사기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주로 이제 농촌이나 도시에 뭐 여기저기 다 나타나는데 이런 점이 생기고 결국에 이런 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점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이거는 작업장이죠. 수공업자들의 작업장.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점을 형성하게 되고 점이 나중에는 마을로 확대되기도 하고 그래서 점이 발달하기도 한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납포장 알아두시면 되고요. 납포장, 그 다음에 점 이렇게 납포장과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점이 발달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수공업자들이 이렇게 돈을 내고 그때 그 시간에 자유롭게 수공업을 하는 게 이렇게 부역에 동원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더 이상 이 공장안이라고 하는 명단, 그 다음에 관청 등록 이런 게 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위해서 아예 공장안을 없애는 시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아예 공장안이 폐지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장안이 폐지되면 수공업자들의 명단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전부 다 수공업자들이 뭐만 하면 돼요? 세금만 내면 되는 거죠. 세금만 내면 자유롭게 수공업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공장안이 폐지된 시기가 언제냐? 정조 시기, 정조 때. 자, 공장안이 아예 폐지가 돼버리는. 자, 그래서 납포장이 증가하고 이런 단어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공장안이 폐지되고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냐? 전부 다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민영수공업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수공업자들이 이제 부역을 안 해도 되겠네요. 나 혼자 우리 집에서 또는 점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부하면 되는데 문제는 수공업자들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너 혼자 물건 만들어서 이제 네 맘대로 팔아 라고 했어도 일단 물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료비가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근데 재료비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아까 우리 설점이나 사기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철점이면 철광석이 있어야 되고 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기점이면 도자기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도자기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흙이 있어야 되지. 고령토. 아무나 이렇게 땅 파서 흙 만든다고 이렇게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령토가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은 막 질 좋은 거는 어디 막 전라남도 이런 데 가서 가져오기도 하고 고령토 있어야 되죠. 도자기 구우려면 도자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구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불에다 넣고 구우면 구워지는 게 아니잖아. 가마가 있어야 되잖아.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딱 과학적인 가마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 겉에다 막 뭐 바르지 않아요? 유약이 있어야 되잖아. 최소한 도자기 만들려도 흙이 있어야 되고 가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물레 뭔지 알죠? 발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알잖아. 물레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도자기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도자기 하나를 만들더라도 일단 기초적인 재료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막 만든다고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야 돼요?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너한테 야, 너 물건 너 혼자 만들어서 이제 자유롭게 장사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물건을 막 만들어가지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돈이 없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또 나는 물건을 만들어 팔 수가 없는 거야. 난 기술만 있는 거지. 재주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제 누구한테 고용이 돼야 되냐? 상인에게. 돈 많은 사람이 상인이니까 이 당시에. 상인에게 고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라에 고용된 게 아닌데 이제는 나라에게 고용된 게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고용된 거예요? 오히려 상인에게. 또 다른 사람한테 고용된 거예요. 처음에는 나라에 고용됐다가 이제는 상인에 고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인한테 고용이 되는데 그럼 이제 고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리 돈을 받아요. 상인한테. 재료비나 뭐 이런 시설비로 이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상인에게 물건을 주는 거죠. 판매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먼저 대금을 받아요. 제가 먼저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나중에 납부한다. 이런 형식의 고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그래요. 선대, 미리 대금을 받는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선대제 수공업이 등장을 하게 돼요. 626페이지 가보시면 민영수공업 형태의 변화라고 해서 선대제 수공업이 등장을 하게 된다. 여기다 써볼게요. 선대제 수공업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선대제 수공업은 미리 대금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부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대금을 받는다라고 해서 선대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대제 수공업이라는 건 결국 나는 누구에게 고용된 거예요? 상인 물주라고도 하거든요. 상인에게 고용된 거죠. 그래서 자, 상인이 수공업자를 고용한 거예요. 상인이 수공업자를 고용한 거다. 자, 상인이 수공업자를 고용한 거예요. 결국에는 나는 국가에 소속돼 있다가 이제 상인 밑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선대제 수공업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러면 선대제 수공업을 하다가 자, 그러면 한 시간이 좀 지났다. 몇십 년 하는 또 100년 가까이 지나면 수공업자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닦였겠죠. 돈 좀 벌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수공업자로 발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독립수공업자로 나타나게 된 게 이제 18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 독립수공업자가 나타나게 된다. 18세기로 넘어가면 독립수공업자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대제 수공업.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대부분 공인이나 상인에게 주문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과 원료 대금을 미리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가 유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수공업자가 상인에게 고용된 거죠. 거기 보시면 수공업자들은 상인 자본에 예속되는 결국에는 또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용이 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게 바로 선대제 수공업이고 자, 결국에는 18세기 후반에 가면 이 사람들끼리 좀 더 성장을 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을 독립수공업자라고 하고 이들은 점에서 활동을 하겠죠. 그리고 점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 마을이 생긴다고 했죠. 그게 이제 점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촌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일들을 하는 수공업자들이 아예 모여서 같이 이제 마을을 이루게 되는 걸 점촌이라고 하죠. 자, 안성의 유기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안성 유기 지금도 유명하죠. 안성 유기 유기는 놋그릇 들어봤죠, 여러분? 그 다음에 통영에 거기 보시면은 철기, 전주 부채, 해주 먹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 하면은 거의 뭐 특산물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수공업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냥 농촌에서 소규모로 물건을 만들어서도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농촌수공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선대제 수공업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선대제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납포장, 이거 납포장, 그 다음에 선대제, 이 정도가 좀 많이 나오는 개념,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선대제도라고 해서 사료가 나와 있어요. 사료 한번 볼까요? 자, 3월에 30뿌려 7월에 3을 쪄서 닷새 동안 실 잊고 이어 열흘 동안 씻고 씻어
가는 손에 북을 들고 가는 배 짜냈더니 잠자리 날개같이 한 주만에 담뿍 들 듯. 아깝게도 저 못이 남쪽 장사치에 다 주고 배값이라 미리 받은 돈은 관청 빚에 다 털렸는데 배 짜는 저 아가씨는 언제 보나 석세 3배. 그나마 너무 짧아 정강이도 채 못 가리누나. 자, 여기에서는 미리 받은 돈은 미리 받은 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선대제 수공업이다라는 거. 여기서 지금 배 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북이라는 건 그 왜 배틀 짤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알아요, 여러분? 본 적 있어? 또 나만 알아? 나만 100년 전 사람이라서? 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실패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틀을 짜는 거예요. 배틀은 알아요? 박물관에 가서 본 적 없어? 사진으로? 배틀이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이제 이렇게 엮었다가 이쪽으로 엮었다가 하면 이제 옷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돈을 미리 받았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선대제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뭐냐, 미리 받은 돈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선대제 수공업임을 나타내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사료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 다음에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의 경제 모습이 뭐냐? 결국에는 조선 후기를 찾으라는 얘기겠죠. 미리 받은 돈이라는 표현에서 선대제 수공업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영 수공업. 여기서 핵심 단어는 납포장과 선대제예요. 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영 광산. 자, 보시면은 여러분 627페이지 민영 광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조선 전기에는 광산도 국가에서 운영했었죠. 국가에서 똑같아요, 양상은. 자, 수공업과 광업이 비슷하게 비슷하게 발전하는데 조선 전기에도 똑같이 관청에서 운영했었고 역시 부역제로 운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하자원을 캐서 물건을 만드는데 그때 사람들을 동원했었다 이 말이에요. 부역제로 동원을 했었다. 그게 조선 전기의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죠. 관청에서 운영하는 거. 자, 그러면 조선 전기의 광업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경영 방식 보시면 정부가 수요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부과하면 해당 고을의 수령들은 부역을 동원해서 지하자원을 캐는 방식, 지하자원을 채취하는 방식. 결국에는 부역제로 운영했다 이 말이에요. 부역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조선 전기 광업은 부역제로 운영이 되죠. 자, 부역제로 운영된다는 건 사람들을 부역으로 동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역제로 동원을 해서 운영한다. 이런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역시 똑같아요. 16세기 이후로 가면 16세기에는 모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 해이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16세기 이후로 가면 역시 부역제가 해이해지죠. 부역제가 해이해졌다는 건 와서 일해. 그럼 안 가는 거야. 그럼 지하자원 캘 사람이 없으니까 광산 운영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영광산,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정부에서 운영. 자, 정부에서 운영을 했고 부역제의 형태로 운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는 게 어려워지게 되죠. 자, 그러면 조선 후기로 가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17세기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는 게 어려워졌으면 이제 개인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한테 맡기는 걸 사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채를 허용하게 되죠. 사채라는 건 개인 채굴. 자, 개인 채굴을 허용했다. 자, 그러니까 개인적 채굴을 허용했는데 국가에서 그냥 줬을 리가 없죠. 뭘 받았을까요? 세금을 받았겠지. 당연히 세금을 받고 개인적 채굴을 허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채를 허용한다. 즉 민간에 의한 채굴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사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2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2번으로 내려가시면 설점수세제라고 하죠. 설점수세제라고 해서 자, 설점수세제, 사채를 허용하는데 이거를 허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설점수세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느 왕 때 실시됐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설점수세제 효종 때 실시된 거죠. 자, 설점수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인 채굴을 허용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세금을 걷는 건데 자,
우리 앞에서 뭐 도자기도 얘기했지만 광산도 마찬가지예요. 광산을 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금이나 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광산을 캤어요. 근데 금 덩어리가 나오는 건 아니죠. 은 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바위에 섞여서 나와요. 그럼 그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은이라고 하면 광물에서 분리하는 작업이 있고 또 구리에서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은을 분리하는 방법을 또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은을 분리해내야 되고, 그러면 은을 분리했어. 그러면 이제 은 덩어리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로 바로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은을 가지고는 뭐 반지든 가락지든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광산을 캔다고 해서 그 광산만 운영하면 되는 게 아니고 광산 및 부대 시설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설점 수세제라고 하는 건 광산 및 부대 시설을 나라에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 제도 같은 거죠. 지금으로 하면. 자, 시설을 나라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제도, 운영을 맡기는 제도. 그런 제도를 설점 수세제라고 그래요. 이 단어의 뜻만 한번 살펴보면, 설점이라는 건 점포를 가설한다는 얘기예요. 점을 가설한다는 얘기니까, 점이라는 건 뭐예요? 작업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작업장부터 판매장까지를 다 점이라고 표현하면 점을 가설해주고 그 대신 뭐를 받는 거예요? 세금을 받는 거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점, 작업장 및 판매장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고 그 대신 그 사람한테 뭘 받아요? 세금을 받으면 돼요. 그게 설점 수세제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또는 수령에서는 수령들이 별장, 말하자면 관리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들이 세금을 걷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설점 수세제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민간에게 허용을 하면서 세금을 걷는 방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설점 수세제.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어느 시기인가 중요하겠죠? 효종 때.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공업에서는 설점수세제라는 거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그런 제도가 있고 효종 때 실시된 거구나.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설점수세제가 실시되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가면 은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은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왜 은 수요가 늘어나게 되냐면 명나라에서 은화를 돈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은본위 화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화를 명나라와 청나라 때 화폐로 사용했어요. 은을. 그러니까 은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청나라에서는 은을 달라고 하겠죠. 요구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은을 많이 캐야 되겠죠. 그래서 은 사용이 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은 개발이 좀 활기를 띠게 되죠. 거기 보시면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증가한다. 왜냐면 은을 화폐처럼 사용했거든요. 지금은 본위 화폐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은본위 화폐제도 기억나요? 가보개혁 때 배웠던 거. 나중에 이제 근현대사 가면 배우게 될 건데, 우리나라는 은본위 화폐제도였어요. 가보개혁 때. 그러다가 나중에 금본위 화폐제도로 바뀌어요. 화폐정리사업 이후로. 그럼 지금은? 지금 뭐니? 지금은 뭐가 본위 화폐일까요? 전 세계 나라들이 무역을 하고 돈을 뭘로 지불할까요? 아무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아무것도 관심이 없구만, 이 사람들. 뭘로 내? 돈을 뭘로 내? 금으로 내? 은으로 내? 화폐로 내? 화폐가 돈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내냐고. 10,000원짜리 줘? 야, 10,000원이야. 그러면서 내 돈을 받아. 이러면서 10,000원 줘? 달러로 내죠. 그래서 외환위기라는 게 뭐예요? 외환위기가. 뭐가 부족했었던 거야? 뭐 달러 없었잖아. 그래서 부도날 뻔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외환위기죠. 달러로 요즘은 무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지불 화폐가 달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달러가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달러는 어느 나라겠어? 그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달러.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제가 최근 들은 얘기에서 저도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고 막 중국이 자본력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전 세계를 앞으로는 중국이 지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막 뭐 강남에 뭐 부자들이 뭐 자기 아이들을 뭐 중국어 유치원에 보낸다더라.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막 영어 유치원 한참 보내다가 이제 중국어 유치원에 보낸다더라. 막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제가 다시 들은 거예요. 또 딴 사람들한테 막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그래도 미국이 여전히 지배할 수밖에 없다. 향후 몇백 년 동안은 미국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달러 본위 화폐, 달러 본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력, 기술력, 그 다음에 조직력, 그 다음에 인력 인력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몇백 년 동안은 그래도 미국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린 영어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영어를 계속 배워야 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했죠. 뭔 소리야? 그래도 앞으로는 중국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료를 찾아보고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그래도 영어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영어를 놓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외교나 뭐 이런 데서 쓰이는 언어가 영어는 물론 기본이고 되게 많이 쓰이는 언어가 뭔지 알아요?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 안 그럴 것 같죠? 프랑스어 쓰는 나라 프랑스밖에 없을 것 같잖아, 느낌에. 하지만 프랑스어 쓰는 나라가 꽤 많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뭐 식민지였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프랑스어도 전 세계 외교가에서 쓰이는 언어 중에 하나죠. 영어는 뭐 기본이고 프랑스어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쓰는 언어 중에 우리랑 좀 생소한 언어 중에 스페인어. 스페인어 쓰는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스페인어 쓰는 지역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또 많이 쓰기도 하죠. 남미 같은 데 가면 스페인어 모르면 아예 대화가 안 된다잖아요. 그런 지역은 영어를 모르니까. 스페인어 많이 쓰니까. 왜냐면 거기 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어도 생각보다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 했던 이유가 있던 거야. 그러니까 제2 외국어가 프랑스어 아니면 스페인어 아니면 이제 나중에 저 이후나 그럴 때는 중국어가 또 제2 외국어로 등장을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영어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아무튼 뭐 얘기가 거기까지 멀리 갔는데 그렇단 얘기예요. 중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설점 수세제 어디까지 갔어? 청나라 은 사용하다 거기까지 갔구나. 은. 그래서 설점 수세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18세기 후반으로 넘어가서 자 627페이지 맨 밑으로 가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수령 수세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처음에 이 설점 수세제에서는 별장이라고 하는 관청, 호조에서 별장이 파견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금을 걷어갔죠. 그래서 별장수세제라고 했어요. 별장수세제. 자, 그 다음에 체은관제라고 해서 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체은관제라고 해서 또 체은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파견돼서 세금을 걷어가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수령수세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여기다 쓴 거는 뭐냐면 누가 와서 세금을 걷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뀔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두시고 오히려 결국에는 설점수세제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책에 수령수세제가 나와 있으니까 얘기한 건데 결국에는 자, 거기 보시면은 수령이나 관찰사들이 은관 개발에 좀 앞장섰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다. 그래서 수령수세제라고 하는 거. 자, 하지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이 중에서는 수령 수세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설점 수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자, 그러면 사채가 허용되고 설점 수세제가 실시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실시되다가 뒤에는 잠체라고 하는 게 성행을 하게 돼요. 잠체가 성행하게 된다. 잠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몰래 채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채 그 다음에 수령수세제 결국에는 다 나라에다 뭐를 내야 되죠? 세금. 아깝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캐는 게 잠체예요. 잠체를 주로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거죠. 횡령. 자, 그래서 이렇게 잠체가 성행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금광 개발이 더욱더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번으로 한번 내려가서 자, 이제 운영 방식으로는 뭐가 있냐? 자, 운영 방식으로는 광산을 운영하려면 그냥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광산에 대한 전문 기술이 필요하죠. 앞에서 제가 광물에서 은을 뽑아내는 기술이 나왔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연산군 이후에
이렇게 광물에서 은을 뽑아내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이 또 은광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운영하는 방식은 어떤 전문가들에게 맡겨야지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상인 물주라고 해서 금광이나 은광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술이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광산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렇게 광산 전문가를 덕대라고 그래요. 덕대는 자기 밑에 노동자들을 데리고 다녀요. 채굴업자, 그다음에 재련업자, 그 다음에 뭐 채굴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서 하나의 팀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자기 팀을 데리고 다녀서, 자, 그럼 상인 물주는 덕대만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덕대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보통 덕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밑에 노동자들을 부리면서 협업과 분업의 형태로 일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 분야가 있는 거고 합치면 하나의 광산 운영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협업과 분업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광산 운영 전문가를 뭐라고 하냐? 덕대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민영 광산 운영에서는 설점수세제라고 하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덕대하고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민영수공업과 민영광산운영. 조선 후기에 민영수공업과 민영광산이 운영되는데, 이 관청에서 운영하다가 이렇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은 뭐냐? 계기가 되는 건 뭐냐? 물어보면 원인은 뭘까요? 부역제가 해이해졌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16세기 이후에, 자, 수공업도 부역제가 해이해졌기 때문에 바뀌었죠? 광업도 부역제가 해이해졌기 때문에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원인은 뭐냐? 부역제가 해이해진 게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공통된 원인을 찾아라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죠. 자, 밑에 828페이지 보시면은 조선 후기 광산촌의 모습 나와 있어요. 이 지문을 가지고도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의 경제 모습이 뭐냐? 시기가 뭐냐? 이렇게 조선 후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조선 후기의 경제 파트에서는 보통 문제를 이렇게 그 지역 그때 당시 상황을 나타내는 사료를 제시하고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의 모습이 뭐냐 또는 시기의 경제 상황이 뭐냐 그런 식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돼요. 그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사료가 조선 후기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광업 운영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은 상업, 상업에 대한 설명. 상업, 그리고 화폐, 대외무역 이런 거에 대한 모습들이에요. 자,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 여러분 책의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공인의 등장. 자, 조선 후기에는 조선 전기에 없었던 새로운 상인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 등장한 사람들. 여러분이 이런 걸 체크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공인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럼 언제? 조선 후기. 그 다음에 덕대. 덕대 나오면 언제예요? 조선 후기. 그렇죠? 다 조선 후기예요. 말하자면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개념들, 새로운 상인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새로 등장한 것들이 뭔지, 지금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이런 것도 납포장, 그 다음에 선대제 이런 것도 다 조선 후기에 새로 등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 후기에 새로 등장한 개념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상업에서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공인이죠. 자, 공인이라고 하는 건 뭐가 실시되면서 등장했냐? 대동법의 실시 이후에 등장한 어용상인. 대동법의 실시 이후에 등장한 어용상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죠. 어용이라는 건 나라에서 고용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고용한 상인이다. 자, 이 공인은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그전에는 나라에서 특산물을 걷어들였는데 특산물 대신에 쌀이나 배나 돈으로 걷어들이기 시작하죠. 자, 그 전에 특산물로 걷어들이던 것을 쌀이나 옷감이나 배로, 돈이나 이런 걸로 걷어들이니까 결국에는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누군가에게 시켜서 사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오도록 하는 역할을 어디서 하는 거냐? 요 공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조달청이라는 관청 알아요? 관청 부서 중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달청이라는 게 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관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달청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공인들은 그 전에 이제 뭐 부부상이거나 아니면은 뭐 시전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각 전국적으로 시장, 말하자면 이제 장시죠. 장시에 돌아다니면서 좋은 물건들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사올 때 한두 개 사오는 게 아니라 이제 대량으로 사오겠죠. 아무래도 관청에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상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공인. 자, 전국의 장시를 대상으로 다니면서 물건을 사다가 관청이나 왕실에 납품하는 어용상인. 이 사람들이 바로 공인. 그리고 공인은 대동법 실시 이후에 등장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동법이 어느 왕 때 실시 처음? 광해군 때. 그렇죠. 그러니까 광해군 이후에 등장했으니까 조선 후기에 새로 등장한 상인이죠. 그전에 없었던 상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공인은 물건을 대량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이 공인이 나중에는 돈 좀 벌겠네요? 당연히. 그쵸. 아무래도 돈을 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대규모의 상인으로, 더 큰 상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공인이 지금으로 하면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런 대기업, 대상인을 뭐라고 하냐? 도고. 자, 도고로 성장을 하기도 한다. 자, 도고라는 건 뭐냐? 독점적 도매 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점적 도매 상인으로 성장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썼다고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공인만 도구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공인, 사상, 뭐 여러 가지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돈 많이 벌면 도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고. 그리고 독점적 도매 상인이라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할 정도의 대상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을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공인은 결국에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기여하게 되죠. 공인은 상품화폐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돼요. 왜냐하면 공인이 등장해서, 자, 쌀이나 돈을 가지고 또는 옷감을 가지고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는데, 그러면 상업이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뭐 화폐를 쓴다 그러면 화폐 사용이 많아지고, 거기에다가 자, 공인이 돌아다녀 보니까 좋은 물건이 없는 거야. 그럼 수공업자한테 가서 수공업자한테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공업도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업 발달, 수공업 발달, 화폐 사용 증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겠죠. 결국 경제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어떤 바탕이 된 게 바로 공인. 그러니까 대동법이라고 하는 세금 내는 제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바로 대동법. 그래서 대동법의 실시라는 게 사실은 그냥 광해군 대동법을 이렇게 그냥 외우고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가져오는 경제적인 변화가 굉장히 큰 그런 제도죠. 자,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이 등장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공인의 등장. 자,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한 어용 상인이고, 자, 상권을 독점하게 되고 도고로 성장을 하게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사상이죠. 사상을 한번 해볼까요? 사상. 자, 사상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조선 전기 또는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시전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상 얘기를 합시다. 자, 시전상인 얘기를 제가 먼저 할게요. 원래 시전상인이라고 해서 왜 우리가 예전에 뭐 전조후시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좌묘우사 뭐 전조후시. 조선시대의 구조를 배울 때 처음에 앞에서 여러분하고 배운 것 중에 전조후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경복궁 중심으로 전조, 앞에는 조정, 관청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딱 나오면 뭐 육조, 의정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야. 이렇게 쫙 있어요. 사원부, 막 의금부 이렇게 관청이 쫙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경복궁 뒤에는 자, 전조후시죠. 시, 즉 장사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성들의 생활 공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시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시전은 언제부터 있었냐? 시전이라고 하는 건 고려 시대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고려에 있었으면 고려 수도인 개경에 있었겠죠. 그래서 개경에 시전이 있었고 조선이 세워지자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서울 가서 장사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싹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으면 뭐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점포를 지어주죠. 쉽게 말하면 상가를 지어준 거지. 그리고 상가 임대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전상인 같은 경우는
자, 내가 개경에서 장사하다가 이제 조선이 되면서 서울로 이사 온 거잖아요. 개경에서 한양으로 이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 와서 보니까 나라에서 관청을 지어준 거야. 그 건물을 지어준 거야, 상가를. 그럼 나는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되지. 그러면 시전상인 같은 경우는 일단 나라에 상세를 내요. 그 다음에 점포세를 내야 되겠죠. 임대를 받았으니까 점포세를 내고 나라에서 뭐 물건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또 가져다 바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전상인들은 나라에 해야 되는 의무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죠. 상세 내야 되죠. 점포세 내야 되지. 그 다음에 나라에서 가져와라 그럼 또 갖다 내야 되지. 물건을 납부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의무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나라에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 거예요. 너네도 혜택이 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시전상인한테 뭘 줬냐면 독점 판매권이라고 하는 걸 줬어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즉 내가 다루는 물건에 대해서는 도성 주변, 도성 밖 한 30리 정도까지는 이 물건을 나만 팔 수 있도록 하는 독점 판매권을 이 시전상인한테 준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전상인은 그렇게 의무가 많지만 또 혜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쭉 해왔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독점 판매권이 조선 초기에 등장한 이름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독점 판매권이 나중에 뭘로 바뀌냐? 금난전권으로 바뀌어요. 자, 인조 때부터 금난전권으로 바뀌게 되죠. 금난전권이라는 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제가 금난전권이라고 하지 않고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단어가 그렇게 들어있어서, 자,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인데, 난전은 그럼 뭐냐? 우리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난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상인들이 원래 나라에서 허가받은 상인은 시전상인이잖아요. 세금도 내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가받은 상인 말고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을 난전, 보통 그냥 다 묶어서 사상이라고 하는데, 사상 중에서도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조그맣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난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난전이 생기고, 자, 그러면 내가 종이를 팔고 있는데 저 난전도 종이를 팔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나라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난전권이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 인조 이후에 말하자면 이제 17세기 말 18세기로 넘어가면, 영정조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 시전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난전 몇 개 털면 내가 훨씬 이득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금난전권이 난전을 규제하는 거랬잖아요. 난전을 쫓아가서 다 때려 부시고 물건을 뺏어와요. 이게 금난전권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종이를 팔아서, 예를 들면 내가 종이를 판다면 종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난전 몇 개 이렇게 해먹으면 훨씬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전상인들이 혈안이 돼 있어요. 난전 몇 개 없애는데 혈안이 돼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난전을 규제하는, 난전 제거하는 그런 일에만 앞장서게 되니까 나라에서도 곤란한 거고, 그 다음에 난전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백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폐단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금난전권을 결국에는 폐지. 자,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걸 우리가 신해통공, 그 다음에 통공정책이라고 그래요. 통공정책은 금난전권을 폐지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해통공을 실시한 시기가 언제? 정조 때. 네, 신해통공을 실시한 시기가 정조 때죠. 자, 정조 때 금난정권을 폐지했어요. 하지만 모든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게 아니라 유기전을 제외한, 유기전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물건을 파는 6가지 상점을 말하고, 이런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게 바로 신해통공 또는 통공정책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시전상인한테 줬던 권리가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 이렇게 금난정권이 폐지된 이후에, 즉 신해통공이 실시된 이후에 상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자유로워졌겠지, 당연히. 그래서 난전의 입지가 커졌겠죠. 그리고 시전상인들은 좀 힘이 빠졌겠고, 자, 그게 바로 이런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금난정권 실시되었다, 인조 이후에. 그 다음에 신해통공은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거죠. 유기전을 제외하고. 요게 정조 때 어느 왕인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전상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면 우리는 이제 난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점점점 시전상인의 입지를, 쉽게 말하면 이제 입지를 앗아간, 말하자면 상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난전이 많아지게 되죠. 우리가 그런 난전들, 자, 나라에서 허가받지 않은 그냥 사사로운 상인들을 다 묶어서
그냥 사상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건 시전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전은 나라에서 허가받았지, 세금 내지. 하지만 난전은 세금 안 내고 허가 안 받은 그런 상인들, 이런 상인들을 다 묶어서 사사로운 상인, 그래서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고, 자, 이 사상 중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보통 편하게 난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냐? 여러분 631페이지 보시면 사상의 출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 도시에 17세기 초에 사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근교의 농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 군졸들이 직접 생산한 채소, 과일 등을 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다. 특히 여기에서 군졸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군졸이라는 건 훈련도감의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세기면 그때는 이미 조선 후기니까 조선 후기의 중앙군은 오군영이죠. 오군영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훈련도감이라는 사람들은 직업군인이에요. 그럼 직업군인이면 나라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그 월급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월급을 받긴 받는데 너무 월급이 조금인 거예요. 그럼 그것만 받아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군졸들이 자기 집에서 생산한 것들이 있을 거니, 아무래도 내가 군졸이지만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자,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야채 같은 거, 그런 거를, 채소 같은 걸 가지고 나가서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팔다 보니까 내가 좀 장사를 잘해. 그래가지고 내가 군졸하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벌어.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돼? 장사를 해야지. 그렇지. 난 이제 군인 때려치고 이제 난 장사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성장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사상인 거예요. 난전이면서 사상인 거죠. 자, 그래서 훈련도감의 군졸들부터 시작했다. 말하자면 훈련도감의 군졸들이 너무 월급이 조금이니까 나라에서 장사하는 거 그냥 묵인했어요. 쟤네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냥 내비둬버려. 그래서 그렇게부터 성장하기 시작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 성장하면 대규모 상점에서, 그러니까 시전이나 뭐 이런 데서 물건을 떼다가 파는 중간 상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중도화. 여러분 책에 나오는 중도화가 그렇게 나타난 거고, 그게 나중에 좀 더 규모가 커지면 이제 그게 사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상.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서울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난전들이 있어요. 서울에 이제 장사하는 사상들을 보통 우리가 시전의 반대로 난전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난전들이 장사를 하던, 즉 조선 후기에 성장한 상권이 어디냐? 칠패, 이현, 그 다음에 뭐 종로. 종로는 종로니까 원래부터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이니까 빼고 주로 이런 칠패나 이현. 자, 여러분 칠패나 이현이면 조선 후기에 성장한 상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풀다가 칠패 이현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 무조건 조선 후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칠패는 어디야? 칠패는 남대문. 그 다음에 이현은 어디? 동대문이에요. 그래서 동대문과 남대문이면 지금도 상권이 성장한 지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에도 이렇게 동대문과 남대문 중심으로 상업이 성장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난전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 난전들이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나라에서 금난 정권을 폐지해주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장사하는 사상을 주로 그냥 난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나중에 금난 정권이 폐지된 이후에는 훨씬 상업이 자유로워진 거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장사하는 사상이 있는가 하면 지방을 중심으로 장사하는 사상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방을 중심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은 여러분 지역별로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별로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책에 631페이지 일단 보고 넘어갑시다. 사상의 성장이라고 나와 있죠.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631페이지에 이현, 그 다음에 칠패, 그 다음에 종루, 이런 근거지를 마련하고 장사를 하고, 자, 당연히 원래 서울의 상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시전이니까 시전과 대립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시전과 대립하면서 성장을 하고, 왜냐하면 시전한테는 금난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이 금난정권 때문에 난전들이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가면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위해서 그 시전들의 권한을 없애버리게 되죠. 그게 신의 통공, 자, 금난정권의 철폐,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의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자, 결국에는 시전 상인들은 위축되고 그 다음에 사상들, 말하자면 난전들의 역할은 좀 커지겠죠. 난전들은 활발하게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결과. 자, 나중에는 이런 상인들이 성장을 해서 또 이 사람들 중에서도 난전 중에서도 도고로 성장을 하기도 하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금난정권의 폐지 사료 나와 있죠. 자, 이 금난정권의 폐지 역시 제시되면 이게 조선 후기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사료를 제시하고 또 이걸 물어보기도 해요. 이거를 실시한 왕의 업적이 뭐냐? 즉 어느 왕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조. 예,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사료들을 제시할 때 사료들이 여러분 책에 나오면 이 사료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앞으로 문제 풀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 사료는 정조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선 후기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사상의 도고 활동. 자, 사상도 역시 나중에는 뭐로 성장을 하냐면 도고로 성장을 하는데, 자, 이 도고라고 하는 게 앞에서 제가 독점적 도매상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도고라고 하는 건 그런 상인들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독점적인 상행위를 도고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고 활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도고 활동이 그런 상행위를 독점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도고 활동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런 게 도고야, 도고 활동이야 라는 걸 나타내는 사료가 허생전에서의 허생의 장사를 우리가 이게 도고 활동이구나 나타내는 거죠. 자, 밑에 사료탐구로 내려가시면 도고의 활동에서 허생전 이라고 나와 있죠.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풍자하는 이 소설에서 허생전이라고 하는 이 허생원, 말하자면 허생원이 이제 장사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허생은 원래 그냥 공부만 하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만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계속 바가지를 긁는 거지. 돈 좀 벌어오라고. 왜 우리 엄마들이 흔히 아빠들한테 하는 말 아닌가요? 그런 게 이제, 자, 그래서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돈 좀 벌어와라. 못 살겠다. 그러니까 허생이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10년 동안 학문에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제 너 때문에 의지를 꺾어야겠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돈을 어떻게 버냐? 일단 자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변부자를 찾아가요. 거기 보시면은 변부자를,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변부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요. 10만 냥만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도고를 시작하는데 거기 보시면, 자, 과일을 모두 사들였다라고 했죠. 과일이라고 하는 건 제사를 지낼 때도 필요하고 잔치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제수용품 같은 게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있는 과일을 모두 사들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치도 못하고, 이제 도성 안에서 잔치도 못하고, 제사도 못 지내고,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과일값이 몇 배씩 뛰어오르기 시작하죠. 이제 그때 과일을 팔아서 돈을 엄청 번 거예요. 이런 활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점 매석 비슷한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도고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배로 과일을 되팔았다.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말총을 모두 사들여 버렸어요. 말총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망건을 만드는 재료예요. 말총은 말 그대로 그 갈기나 꼬리 같은 거를 말총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망건 같은 걸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는데 그걸 다 사버린 거죠. 그럼 이제 망건 못 만들잖아. 망건 값이 오르게 되겠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10배나 올라서 역시 50만 냥에 이르는 큰 돈을 벌었다. 돈을 더 벌었죠. 그리고 나서 변부자에게 이제 돈을 갚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 이제 매점매석이죠. 우리가 아는 용어로 하면 매점매석인데 결국에는 도고 활동이 되는 거고, 자, 거기 보시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왜냐면 이제 유통이 좀 활발해졌다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 탈세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고 활동의 문제점이 되기도 한다. 자, 맨 밑에 사료 보시면 도고의 폐단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633페이지로 가시면 도성 주변에서 활동하는 칠패나 송파나 요런, 아까 우리 이현, 칠패, 종루, 송파 이런 데서 활동한 사람들을 시전이라고 했고 난전이라고 보통 얘기했고요. 지방에서 활동하는 상인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방 상인들 한번 쭉 제가 써볼게요. 자, 지방 상인들은 지방마다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명칭 한번 볼게요. 일단 의주의 상인을 만상이라고 그래요. 자, 의주 상인을 만상. 자, 그 다음에 평양 상인을 유상.
평양상인을 유상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개성상인을 송상. 개성상인을 송상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한강을 중심으로 물건을 배로 실어 나르는 상인을 경강상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한강을 중심으로 배로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 자, 그리고 레상, 동래는 부산 옆이에요. 동래의 레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상, 유상, 송상, 경강상인, 레상. 자, 여러분은 명칭 뭘 알아야겠어요? 어느 지역 상인이 누군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상인은 송상, 경강상인. 두 개가 시험에는 잘 나온다. 자, 송상하면 우리가 개성상인을 보통 송상이라고 하는데, 개성에서는 뭘 팔아요? 주로 유명한 거. 인삼 유명하죠. 고려 인삼 말하자면 개성 인삼. 그래서 인삼을 재배해서 판매를 하죠. 여러분, 인삼이 산에서 나는 산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땅에서 재배하는 인삼이 있잖아요. 인삼 재배가 조선 한 중기 이후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삼을 밭에서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여러분 그냥 밭에다 뿌리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재배를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삼이라고 하는 게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이 먹고 있는 홍삼 알죠? 홍삼은 삼을 쪘다가 뭐 여러 번 뭐 9번 찐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구중구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삼을 쪄서 말하자면 사포닌 성분을 더 많게 해서 훨씬 더 효력이 좋게 만드는 걸 홍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홍삼은 언제부터 먹었을 것 같소? 언제부터 먹었을 것 같아? 언제부터 먹었을까? 홍삼을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엄청난 과학기술이 들어가가지고 현대에 와서나 먹었겠지. 조선 후기부터 홍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거는 다 조상들이 다 우리가 개발한 게 별로 없어. 다 조상들이 뭔가 아무튼 다 잘 해놓은 거.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받아 먹는 거지. 그래서 홍삼 조선 후기부터 먹었고요. 홍삼을 그렇게 청나라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하죠. 자, 어쨌든 그 인삼을 주로 다루던 게 바로 개성상인이고, 이 개성상인 송상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송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왜 이마트 전국에 다 있고 하이마트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백화점 이런 거 전국에 다 있죠. 지점 싹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점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상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업 같은 거죠,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송상은 또 자기들만의 장부 기록법이 따로 있었어요. 송도 사계부기라고 해서 송도의 장부 기록법이 따로 있어서 뭔가 이제 좀 현대적이고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장부 기록법이 따로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경강상인으로 내려가시면, 경강상인은 배를 가지고 물건을 실어 나르기 시작해서, 원래는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운반하잖아요. 알죠, 여러분? 조운선. 나라에서 세금을 운반을 하죠. 걷어서. 그런데 조선 후기 가면 이 사람들한테 조운을 맡기게 돼요. 쉽게 말하면 수주를 준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을 운반하는 운반권을 이 사람들한테 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금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돈을 벌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만상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합시다. 만상 같은 경우는 주로 청과의 무역,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대청 무역에 종사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만상이 의주면 신의주니까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딱 길목이기 때문에 청나라와의 무역을 담당하죠. 자, 그러면 동래는 당연히 어디와의 무역을 담당할까요? 일본, 외관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일 무역에 종사하기도 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송상은 아까 송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부기, 말하자면은 부기라는 건 장부기록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강상인은 배를 가지고 운반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선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자, 그럼 배를 가지고 운반하니까 이 사람들은 운송업이나 아니면 배를 만들 수도 있어야겠죠. 조선업 이런 거에 종사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청무역이 운송업이나 조선업. 자, 그 다음에 대청무역과 대일무역을 하면 중간에 어디서 물건을 또 맞바꾸고 사고 팔아야 돼요. 이런 걸 중개무역이라고 하죠. 자, 대청무역과 그 다음에 대일무역은 여기서, 즉 송상이 중개무역을 하기도 하죠. 자, 송상이 중개무역을 담당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송상과 경강상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633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자, 이 중에선 여러분 책에 송상과 경강상인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장시부터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